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6개월 전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었어요. 동서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꽤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시댁 집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대우를 해줬었고 법에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해결해 줬었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동서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지인분들의 상담도 자주 해줬어야 했지만 그런 것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본인이 겪은 일처럼 진지하게 해결해 줬었죠. 그런 동서를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동서도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잘 나가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항상 뒤따라오고 있었죠. 변호사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일종의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동서와 시동생의 마찰이 자주 일어났었고 여러 가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 몇 개가 있었어요. 대기업 연구개발팀에서 일을 하는 시동생도 동서 집안의 대우를 받곤 있었지만 동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길을 못 펴고 지내는 것 같아 보였었죠. 결국 시댁에 모임이 있었을 때 시동생이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동서를 난감하게 만들었었고 좋았던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둘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분야에 서로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는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재수 씨한테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한마디의 말실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지 몰라?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러는 너는 모든 생활에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여자 직원들한테 한 번도 웃어준 적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 형, 이건 그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거라고. 이 사람이 보내는 시선은 남들과 온전히 직업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의심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의 행동하는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는지 형은 모르고 있잖아.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변호사야.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한 아내라고. 그런데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당신이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남들한테 웃음이나 판다고 몰아가는 게 맞는 거냐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과 결혼했는지 알아? 서로에 대한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줘야지. 그럼 상담 온 의뢰인분께 정색하고 인상 쓰면서 상담을 해줘야 한다는 거야?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아냐고. 나는 내일보다 항상 다른 사람 일 처리하기 바빠. 항상 힘들고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남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라고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 관계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는 당신이랑 오래 살지 못해. 아주버님이 방금 하신 말대로 당신은 내가 일하는 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들어오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 회사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당신이야말로 나 몰래 다른 여자들한테 웃음 주면서 바람 피우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 계속 의심만 하면 결국 우리의 관계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다고.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의심할 거야? 시동생은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시동생은 뭐가 문제인지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어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서로의 관계에 대해 좋게 풀어주려 했지만 이미 시동생과 동서가 각자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와서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라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살면서 남편한테 가벼운 여자로 비칠 줄 몰랐다며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가족들 모두 동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바람 피우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모가 시동생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분명 얘기했을 텐데 둘이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고 있는지 몰라? 너 그거 병이다. 의처증 같은 거라고. 아무래도 작은 며느리가 너보다 훨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경이 쓰이니까 네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며느리가 우월해 보이니까 남자들이 꼬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너도 지금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서 직급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자기 마누라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 같아도 결혼 생활 때려치우고 싶겠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전부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좀 더 노력하면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언제나 한결같은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불안한가 봐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쓸 테니 그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화내셔봤자 오히려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내일도 많은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쉴 시간이 없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갈 거야? 아니면 더 있다가 올 거야? 남자 의뢰인이 한두 명도 아닐 텐데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없겠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기력을 보충해서 다음날 또 남자들과 쉬지 않고 상담하지 않겠소? 시동생의 마지막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동서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 표정이 변했지만 시동생은 계속해서 동서에게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댁에서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희는 시동생에게 분노의 화살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도련님, 방금 했던 말은 옆에 있던 저도 상처를 받을 만큼 큰 실수를 한 거라고요.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해요? 당장 가서 동서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저는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뿐인데요. 형수가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이 앞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있긴 한 거야.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네가 그런 증거물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만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만약 정말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나는 뭐
너한테 큰 소리 치고 싶은 줄 알아? 믿고 싶지는 않지만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나까지 불안해진다. 너 정말 의처증 아니야? 의심병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봤을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직업이 뭔지 잊었어? 변호사야.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조심하며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증거는 없지만 느낌상 확실하다고. 제가 봐도 시동생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보였어요. 확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동생의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가족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는 현장을 잡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동서 내외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시동생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밖에 없었고, 저희 가족은 시동생과 반대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만큼 가족들한테 잘했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다는 걸 더욱더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에서 소란이 일어난 이후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제 눈에 포착이 되고 말았죠.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저희 부부는 점심시간 때 정신없이 손님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도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는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과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희 식당과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가끔 저희 식당에서 백반을 시켜 먹을 때가 있었어요. 배달도 되기 때문에 동서 사무실에도 몇 번 배달 간 적은 있었죠. 남편은 주방에서 전적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 반면 저는 카운터나 배달 일을 주로 하는데요.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저는 주로 식당 주위 동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달 일을 주로 합니다. 동서가 반대편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없이 홀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남편한테 음식을 전달받아 스쿠터에 실은 뒤 출발하려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데 동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식당을 다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더라고요. 워낙 시간이 없던 저는 배달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동서와 아는 척도 못하고 출발을 했는데 외제차 한 대가 동서 앞에 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쳐 지나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말한 대로 동서가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인 건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 저는 배달을 하고 돌아와서도 동서가 외제차에 올라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시동생이 한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라 동서가 바람이 아닌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점심시간 때 배달을 하러 나가다가 동서를 봤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거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제가 모르는 외제차에 올라타면 무조건 바람이냐고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는 문제를 더 키우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무언가가 잡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시동생에게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며 남편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과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정말 동서가 만에 하나 바람이라도 피고 있다면 그건 집안에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였죠.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동서가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오래간만에 저희 식당에 직원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동서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주문한 백반을 내어주었고 점심 식사를 마친 동서는 저에게 가끔 혼자서 배달을 시켜 먹어도 되냐는 말을 꺼내길래 흔쾌히 받아 주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간 동서와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건물로 들어가려는 동서가 또다시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던 도중에 며칠 전에 봤던 외제차가 동서의 사무실 앞에 멈춰섰고 동서는 자연스럽게 그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식당 일이 거의 한가해진 저는 잠깐 외출을 하겠다고 남편한테 말한 뒤 헬멧을 쓰고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어요. 이미 출발한 외제차를 따라가기 위해 바짝 뒤쫓기 시작했고 신호가 걸리게 되면서 저는 외제차 옆에 바짝 붙을 수 있었습니다. 짙게 썬팅이 되어 있던 차라 창문을 내리지 못한다면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창문을 내려준다면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겠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던 도중에 다시 한번 신호가 걸렸고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남자였고 그 옆에는 동서가 앉아 있었는데 서로 손깍지를 낀 채 얼굴을 마주보며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자 외제차는 출발을 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따라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동서가 탄 외제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받았던 충격은 저에게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어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얘기했던 동서가 저희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식당에 돌아와서 넋이 나간 얼굴로 들어서자 저를 본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던 걸 차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 동서가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발뺌을 하면 제가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한테는 일이 좀 힘들어서 기운이 빠진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며 제대로 된 증거물을 확보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고 직원들이 저희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서는 보이지 않길래 물어보니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며 나중에 따로 먹겠다는 말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한테 백반 하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건네준 백반을 들고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동서의 이름을 부르려 하는데 깔깔거리며 웃는 목소리가 동서 상담실에서 밖에까지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으려는 찰나 상담실 문이 열렸고 눈앞에 동서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동서는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저에게 연락도 없이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게 직원들만 밥 먹으러 왔는데 동서는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길래 배가 고플까봐 백반 하나 준비해서 왔지. 점심시간도 걸을 만큼 많이 바쁜 거야? 여기가 지금 형님 안방이에요? 이곳은 제가 일을 하는 곳이라고요. 한창 바쁠 시간에 사무실에서 청국장 냄새 풍기면 상담하러 오시는 의뢰인분들께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형님이 가지고 오신 6,000원짜리 청국장, 제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냄새 풍길 테고, 그럼 의뢰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또 찾아오고 싶겠냐고요. 지금 한창 상담 중이었는데 이렇게 업무 방해를 하시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의뢰인 보는 앞에서 체면국이게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기에 10,000원 드릴 테니까 당장 나가세요. 제가 경고하는데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사무실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그땐 제가 잘하는 법대로 일 처리할 테니까 가족들끼리 괜히 얼굴 붉힐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음식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국장이라고요. 동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건네받은 청국장을 화장실 변기통에 전부 부어버린 뒤 물을 내려 버렸어요. 그리곤 빈 그릇을 다시 건네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서의 태도에 저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상담실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이 더 궁금했었어요. 확실히 저에게 들키지 말아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면서 상담실 안을 확인해 봐야만 했죠. 저를 보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동서를 대응하면서 변기에 청국장을 부어버린 거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동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와서 당황했는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삿대질을 하며 밀어붙였고 상담실 안에 계신 의뢰인분께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는 순간 동서가 악착같이 막아서며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동서의 힘에 밀려버린 저는 결국 넘어져서 이성을 잃어버려 상담실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려는데 그 타이밍에 동서의 직원분들이 들어오면서 저를 말리게 되었고 끝내 상담실 안에 있던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서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조건 밝혀내서 확실한 증거물들을 확보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참을 만큼 참았던 저는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동서의 모든 걸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지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동서는 단 한 번도 저희 식당에 와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제 화를 더 크게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기다리던 증거물들이 하나둘 도착하게 되자 저는 가족들 모두를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시동생과 동서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았는지 서로 얼굴조차 마주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서의 실체를 밝히는 것밖엔 없었죠. 다 모이셨으니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련님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해서 뒤쫓아 가봤는데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어떤 남자가 동서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목격했던 장면이고
제 눈에 들어왔던 현장을 증거물로 남겨두지 못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동서 사무실에 누군가 상담을 왔다고 하길래 남편한테 백반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사무실로 올라갔었죠. 분명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 사무실로 들어간 거지만 저를 본 동서가 악착같이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고 직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상담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는 지인들까지 총동원해서 동서의 뒤를 밟았어요.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왠 줄 알아? 항상 흔히 마주하는 사람들이 동서의 뒤를 조사하고 있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여기 제가 받은 증거물들이에요. 저처럼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동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두 팔 걷고 도와주셨죠. 동서의 모든 일상들이 전부 여기에 담겨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서가 저를 밀치는 순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배달원 분들을 동원해 동서의 뒤를 밟아주길 부탁했어요. 제가 배달하는 스쿠터는 동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뒷조사한다는 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배달원 분들은 동서가 모르는 상황이라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두 개의 증거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몇십 개나 되는 증거물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모든 걸 밝혀내기란 쉽지 않았겠지만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동서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고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 걸 뒤늦게 파악한 동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증거물 중에 제일 결정적인 영상을 재생시키자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동서는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저도 몇 번이나 확인해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만큼 동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시동생의 직감대로 동서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상담실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의 친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의 친아빠도 함께하고 있었죠. 시동생과 결혼을 하기 전에 생긴 아이였고 한참 지난 일에다가 헤어지기까지 했었는데 동서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에 친아빠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사무실을 찾아온 거였죠. 지금의 가정을 무너뜨리겠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깔깔거린 사람은 그 남자와 새로운 살림을 차렸던 여자도 상담실에 있던 거였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들은 경악을 했고 그렇게 가족들 몰래 계속해서 돈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그 남자와 손을 잡았던 이유, 그리고 서로 주고받았던 시선은 그 남자가 가정을 깨버리겠다는 말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있었던 거였죠. 변호사인 동서가 모든 일들을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시동생과 새롭게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모든 사실이 저에게서 밝혀지고 말았던 거였죠. 동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였고 친부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며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고 했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동서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동생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고
동서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사무실에서 저에게 난리를 쳤던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게 너무 당황스러웠고 저를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며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시동생은 서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부분에 대해 고통을 받게 된 시동생은 동서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결혼을 하면서 지출된 모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뒤에서 모든 걸 바로 잡으려 했지만 과거에 자신이 잘못 선택한 인생을 지우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벌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혼한 뒤 알게 된 또 다른 문제점은 동서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시동생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동서는 시동생의 아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남자한테 아이를 떠맡기고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계획한 것도 화가 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식이라면 정말 생각 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봐야 친자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라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시동생이 전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냐고 솔직하게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없었다는 말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기죄 등 변호사를 통해 해결을 하긴 했지만 10달의 시간 동안 받는 정신적 고통과 태어날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라면 그것 또한 정말 큰 문제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만약 친자라면 아이만 데려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아이는 동서가 키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서는 다시 시동생과 재결합하길 원하는 눈치인데 시동생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예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겪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순탄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